지난 두 영상에서 조종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짜증은 나지만 두려움은 과거에 비해 아직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FCF 수익률이 좋으면 뭐하냐, 주가가 떨어지면 그만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FCF가 좋다는 건 그 돈으로 부채를 갚고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주가는 반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내리겠다고 마음먹으면 무엇도 막을 수 없고 이유는 붙이기 나름입니다. 현재는 리세션이 떡밥인데 개인적으로 여러 수치를 봤을 때 이미 경기 둔화는 시작되었지만 누구나 예상 가능한 경기 침체가 당장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급격한 석유 수요 침체는 더더욱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는 GDP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현상으로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기업의 실적 부진, 노동자의 실업, 가계 생활고 등을 의미합니다. 미국 GDP 성장률이 6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이후 올 1분기에 마이너스를 찍고 2분기에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찍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려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은 플러스로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리세션이 온다면 증시와 채권 시장은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 움직임은 시장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결국 센티멘트가 펀더멘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주요 일정을 보면 7월 13일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고 7월 26일에서 27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습니다. 단기 주가 변동은 신도 예측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이벤트의 결과가 중요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있을 회사들의 2분기 실적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략 비축류 방출이 끝나는 10월 말과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8일도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SPR을 통해서 5월 중순 이후 하루에 거의 100만 배럴이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거의 1억 1,500만 배럴을 팔았습니다. 그냥 수치로 보면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현재 속도로 비교해보면 미국은 알제리나 앙골라와 같은 중간 규모의 오펙 국가의 생산량보다 더 많은 원유를 SPR 비상 비축류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속도를 유지한다면 비상 비축량은 방출이 중단되는 10월 말까지 지난 40년간 최저치인 약 3억 5,800만 배럴로 줄어들 것입니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전 세계 석유 공급이 내년 수요를 따라잡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SPR 방출은 올해와 2023년의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마지막 쿠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이든이 SPR 방출을 10월 이후 중단하게 된다면 상업 재고가 빠르게 고갈되어 유가의 상승 압박이 심각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11월 초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SPR 방출의 지속 여부 역시 선거 결과에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중간 선거는 집권 여당이 지난 19번의 중간 선거 가운데 17번이나 패배했었고 현재 바이든 지도부의 지지도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지 않습니다. 바이든은 중간 선거가 끝나면 SPR 방출에 크게 미련이 없을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이론상으로 10월 이후 11월과 12월 그리고 내년 초까지 SPR 방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 비축류가 본연의 역할을 못할 정도로 줄어드는 부담을 떠나서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SPR은 헤비오일과 라이트오일 두 가지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도의 정교한 공정을 갖춘 미국의 초대형 정유소들은 밀도나 황함량 측면에서 질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싸고 다양한 최종 제품으로 정유할 수 있는 헤비오일을 선호합니다. 실제로 지난 6개월 동안 대표 정유소인 MPC와 VLO가 SPR 경매의 가장 큰 구매자였고 기록적인 마진 덕분에 큰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헤비오일 판매를 우선순위에 두고 정유사들이 선호하는 원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저번 시간에 미국의 SPR 방출로 인해서 비슷한 등급의 캐나다 오일샌드 가격인 WCS 캐나다 유가와 WTI의 가격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헤비오일 저장량이 점점 동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 SPR 입찰에서는 헤비오일보다 더 많은 라이트 오일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유사들이 선호하는 헤비오일이 줄어든다는 건 유가를 견제하기 위해 방출하던 SPR의 화력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를 염두에 둔 것인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달에 그나마 여유 용량이 있어 보이는 사우디와 UAE의 생산량 증가를 촉구하기 위해 사우디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현재의 조정은 올 4분기와 내년에 더욱 심화될 수요 공급 격차를 앞두고 큰형님들이 단기 바닥에서 올라타기 위해 개미 흔들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7분기 연속으로 대규모 원유 재고가 소진 중인데 올 후반기에 러시아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가 본격화되고 중국의 석유 수요가 코비드 봉쇄에서 회복되고 리비아 손실이 더욱 심화되고
심화되고 또 SPR 방출이 줄어들고 오펙 플러스의 예비 생산 능력이 점점 들통난다면 글로벌 수요와 공급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많은 가정을 내포하고 있지만 전부 실현 가능성이 큰 가정들이고 특히 내년에 중국이 부활하면서 BOECD의 수요가 성장을 주도한다면 OECD의 둔화를 상쇄할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현재 석유 수요의 가장 중요한 게 중국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발목을 잡았던 코로나 상황은 수치상으로 현재 거의 완벽하게 방역에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미 증시가 최근에 거품이 빠지는 동안 중국 증시는 안정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긴축의 물결 속에서 중국의 거대한 경기 부양책이 증시 회복에 기여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새 감염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베이징과 샹하이의 코로나 제한 조치가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은 역대급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중국은 대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1% 미만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중국에서 지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6월에는 중국 제조업 경기지표가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성장 둔화가 중국의 반등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언제 또 뒤통수를 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경제가 4월에 바닥을 찍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회복은 공장의 생산 재개와 공급망 정상화에 이어 전 세계적인 소비 수요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경기 둔화 완화와 석유 수요 회복 면에서 엄청나게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더욱이 G7 회의에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동남아 등 신흥개발도상국에게 투자한다는 다각화 프로젝트도 궁극적으로 개발도상국 인구가 세계 인구의 8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 수요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펀더멘털적으로 보면 시장의 균형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메커니즘이 실제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와서 수요 파괴가 일어나야 할 정도로 당분간 적절한 공급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수요가 줄어들 것 같지도 않습니다. 며칠 전 G7 정상회담에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미국 대통령에게 사적인 이야기로 사우디와 UAE가 겨우 조금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지도자들은 현재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대체 석유 공급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화면에 잡힌 두 정상 간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Excuse me, sorry to interrupt you. With your advisor, I took the commission to call MBZ. So I call for increasing the production by remunerations. So I got him, he told me two things. One, I'm at the maximum, what he claimed, and he told me this is my prepaid commitment. Second, he told me, according to us, the Saudis can increase a little bit, but 150 or a little bit more, and they don't have huge capacities at this stage, before 6 months time. The last one, the very last point is about what we do on the Russian oil. He told me that was 이 대화는 사적인 대화였지만 대부분은 프랑스 대통령이 언론이 그의 발언을 엿듣도록 의도했다고 추측합니다. 누가 봐도 마크롱이 기자의 귀에 들리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기로 선택한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게 바이든과 이미 짜여있던 극본인지 그냥 마크롱이 독자적으로 바이든에게 뭔가 행동하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건지 숨은 의도는 마크롱만 알고 있을 겁니다. UAE 입장에서는 귀찮은 나머지 우리도 여유가 없다고 둘러댔을 수 있지만 마크롱 말이 사실이라면 바이든의 이번 사우디 방문은 큰 성과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재선된 마크롱은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바이든의 황당한 반응을 보면 바이든과 짜고 치는 대화는 아닌 것 같고 러시아 석유 제재와 관련해서 바이든을 압박하거나 마크롱 혼자 언플하면서 지지도를 지키려는 의도 같습니다. 사실 마크롱은 이날 회의에서 석유 가격 상한제 제한에 대해 러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산유국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마크롱은 석유 수입 국가들이 느끼는 압력을 완화하고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는데 이 의견에 대해 전문가들은 러시아산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하려는 다른 산유국들의 동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원유 시장은 명백한 셀러의 마켓이기 때문에 판매자들이 시장 가격으로 살 생각이 없으면 사지 말라고 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마크롱은 또한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시장에 복귀시켜 석유 생산을 회복시키는 방안을 절실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기업에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가 진 빚을 석유로 대신 받는 방안을 허용하는 등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된 석유 일부를 유럽 시장에 파는 것을 허용하는 조처를 하며 마두로 정권과 화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재무부는 자국 석유회사 쉐브런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와 라이선스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이란 역시 핵협상 재개를 빌미로 이미 몇 달 전부터 이란산 석유 수출이 미국의 무기나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이란 핵협상과 베네수엘라 경제제재는 대외적으로 합의되지만 않았을 뿐 그들의 원유는 비교적 자유롭게 수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더 높아지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장기간에 걸친 투자 부족과 선진기술 교류 단절로 인해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생산량을 늘리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국 생산자들 역시 그동안은 이미 시추해놓은 예비유정 DUC에 의존했지만 DUC를 거의 소진한 지금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대대적인 새로운 시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에릭 누텔이 최근에 올린 유가 100불 유지 시 내년도 FCF 수익률 그래프를 보면 CPE, OBB, SM 등이 상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특히 CPE와 OBB는 FCF 수익률이 50%를 넘어갑니다. 이 세 주식의 공통점은 올해 생산량의 최악의 해칭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OBB를 제외하고 SM은 연말, CPE는 내년 초가 되어야 의미 있는 주주환원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부채 비율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 회사가 올해 해칭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내년에 주주환원 재개나 해칭이 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반기에 천천히 모으기 좋은 주식으로 보입니다. 사실 DVN처럼 내실이 튼튼해 보이는 주식을 포함해서 현재 섹터 내 대부분 주식이 전고점에서 30% 이상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골라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조정에서는 그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옥시나 VT가 오른 게 없어서인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옥시는 워런 버핏발이 크고 VT는 미국 프리포트 LNG 수출 터미널 사고와 함께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치솟으면서 유럽 현지에 있는 가스 자산바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운스트림의 정제마진 회복이 기대되는 종합회사 CVE와 올해 해칭이 전혀 없으면서 현재 연배당률 8.3%나 되는 월배당을 주면서 7월 1일부터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한 CJ도 비교적 잘 버티는 편입니다. CJ는 올해 말이면 순부채가 제로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와 함께 후반기에 배당 상승 여력도 남아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 주식 SGY, YGR, OBE 등에 관심이 많고 2025년 LNG 캐나다 사업 시행을 앞두고 몬트니 단일 유전 생산자 중에 가장 저평가로 보이는 PIPE와 CR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PIPE와 CR은 규모 면에서 비슷한 편인데 개인적으로는 생산량의 컨덴세일 함량이 풍부한 PIP를 선호하지만 현재 천연가스 가격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PIP보다 토크가 큰 편인 CR을 선택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연가스 회사가 리퀴즈 함량이 많다면 아무래도 다각화나 마진면에서 좋기 때문에 선호되지만 천연가스 가격이 현재처럼 높을 때에는 천연가스 생산 단가가 리퀴즈보다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프리포트 LNG 수출 터미널 사고 이후 주가가 많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드라이 가스 함량이 90%가 넘는 미국의 CRK가 잘 나가는 것도 그런 이유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SGY 같은 경우는 CP, OBB, SM처럼 올해 해칭이 엉망이긴 하지만 그나마 후반기에 약간 줄어들고 내년 기준으로 보면 이들 못지않은 FCF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현재 월배당으로 연배당률 4.61%의 배당이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매장량의 NAV도 나쁘지 않습니다. YGR 같은 경우는 캐나다 주식 중에 공매도 놀이터라고 불릴 정도로 공매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주식입니다. 그 이유가 부채가 많다는 것이긴 하지만 현재 저비용을 바탕으로 부채를 줄이는 속도가 좋으면서 동시에 생산량도 크게 늘리는 중인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고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입니다. 결국 제품 가격이 유지된다면 부채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매도의 스퀴즈도 기대할 수 있고 부채 레버리지가 큰 주식이 일반적으로 업사이드가 높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업사이드가 기대됩니다. 일반적으로 소형 캐나다 회사들의 최고 경영진에 엔지니어 출신들이 많은 것에 비해 OBE의 CEO인 루카스는 단순히 전문 경영인이라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특이하게 여러 곳의 헤지펀드나 투자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공격적인 경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격적인 경영은 불경기에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펀더멘털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빅리턴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도
것도 접근성 면에서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큰 장점입니다. 그 외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규모도 나름 크면서 여러 면에서 안정적인 CPG나 VT 같은 경우도 투자하기 좋은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두 회사는 과거에 캐나다에서 배당으로 가장 유명했던 회사였다는 점도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미국의 횡재세 이야기도 나오는데 통과되기 어려워 보이지만 캐나다 회사들은 아직 횡재세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고 장기간 불황으로 세금 크레딧도 어마어마하게 모았기 때문에 세금 걱정은 적어 보입니다. 더욱이 미국과 캐나다 달러 간의 환율 차이로 인해 수익 면에서 이익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캐나다 회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내년 생각하면 OBB나 CPE는 올 하반기에 조금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